263페이지 보시면 영업의 손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은 구로 시작해요. 그래서 영업에는 프로그램에서 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마다 번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0번대, 그 다음에 800번대,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 없으면 900번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주는 이자는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다른 말로 금융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돼서 나가는 돈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금 수익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현금 배당이에요. 그래서 금 자체가 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우리가 집주인분을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빌려주고 돈 받는 거는 임대료고요. 반대는 뭐예요? 임차료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돈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차료는 우리가 돈을 줄 때, 그 다음에 임대료는 돈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제가 이거 아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외고, 매도가능증권은 어디라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얘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로 가요. 어디로요? 자본으로. 그래서 나중에 세무 때 요 분 게 이제 몇 번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6번, 7번 잘 봐두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6번, 7번. 그래서 둘 다 외화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외화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기에 있는 4개가 다예요. 그래서 외환차익, 그 다음에 외환차손,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이제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2개는 실제 외화를 환산했을 때, 우리가 내가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은행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외환차익, 외환차손이고, 이 밑에는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가할 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아시죠? 외화가 맨날 금액이 똑같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맞춰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바뀌는데 그걸 계속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맞춰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 결산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그래서 요거는 12월 31일에만 쓰는 거고요. 12월 31일이 아닐 때는 요걸로 쓰는 거예요. 외환차익이나 뭐요? 외환차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외화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265페이지 8번도 잘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유형자산 처분 뭐요? 손실.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형자산을 처분의 뜻이 뭐죠? 처분? 팔았을 때. 그럼 우리가 항상 사고 팔 때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 나거나 손해보거나 이익 손실이 없거나. 맞죠? 왜냐면 만원짜리 만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원짜리 9,000원에 팔 수도 있고 만원짜리 11,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고 팔 때 결과값은 셋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팔았거나 비싸게 팔았거나 싸게 팔았을 때. 그래서 이거일 경우에는 나올 게 없죠.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비싸게 팔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그 다음에 내가 산 거보다 싸게 팔면 뭐가 되는 거죠? 손실. 그래서 총 3가지 중에 항상 하나예요. 그
그 다음에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 나오면 제가 항상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산수증이익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은 공짜로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사장님이 뭐 커피포트를 기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그거는 자산수증이익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면제이익은 채무가 뭐죠? 갚을 거예요. 그래서 갚을 거를 면제받았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뒤쪽에 있을 건데 재해손실이라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재해손실은 뭐 이런 겁니다.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뭐 태풍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면 아시겠지만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손해 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재해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건 안 나타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뭐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어느 기사가 쓰긴 썼는데 그 얘기가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라고 해서 지진 나도 안 무너지게끔 짓도록 되어 있죠. 못 믿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기사가 지진 나면 80% 정도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잘 지었겠지만 솔직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못 믿겠긴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내진 설계를 했겠지만 제대로 했냐는 그 집 지은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일본은 진짜 지진 나도 집들이 잘 안 무너지게끔 짓잖아요. 왜냐면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감시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솔직히 아직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최근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되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어쨌든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보험 차익이라고 있는데 요즘엔 보험 차익이라고 안 하고 보험 수익이라 그래요. 옛날엔 보험 차익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보험 수익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도 거기 교재에도 써 있어요. 보험 차익 옆에 가로해 놓고 보험 수익이라고. 요거는 이제 보험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했대. 화재가 발생해서 뭐 땡땡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보험금 1,0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거래가 있었어. 그러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다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 수익 얼마요? 1,000만 원. 그래서 보험금 받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보험 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으로 돈 벌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어디에 돈 쓰시는 거예요? 좋은 일에. 그래서 뭐 양로원에 돈을 낸다거나 고아원에 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세요?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16번에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요거는 나오긴 하는데 진짜 언제 나오냐면 우리 기억 속에 없어질 때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전기. 전기는 작년이에요. 오류의 뜻이 뭐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거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오류를 고쳐서 이익 날 수도 있지만 뭐 벌 수도 있죠.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버전이 두 가지. 그래서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중요한 거라고 나오면 300번대 전기오류 수정손익이에요. 얘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 900번대 전기오류 수정손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영업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놈의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만 있으면은요 솔직히 그냥 그거 외워버려도 돼요. 정 안 되면. 근데 항상 보면 버전이 꼭 2개 내지 3개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꼭 버전이 여러 가지라 잘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공부할 때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못 봐요. 그렇게 잘 내는 파트는 아닌지라. 근데 요런 내용도 이따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278페이지부터 솔직히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278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개정 과목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거 보고 외우시는 것보다는 제가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문제 보면서 연결하는 게 더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외워버리면 단순한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런 내용들은 아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개정 과목은 문제하고 매칭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는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저기 285페이지로 오세요. 285페이지 결산 안 좋은 파트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싫어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합격하려면 이 파트를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9점이에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와서 15점이에요. 근데 못할 정도는 아닌데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는 꼭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285페이지 예비 절차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시산표. 거기 보면 수정전 시산표니 수정 후 시산표니라고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시산표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산표는 그냥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표라 그래서 시산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뭘 보여주냐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같아야 되는 걸 보여주는 표라 그래서 무슨 표라 그래요?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차변하고 대변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표라 그래서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본절차라고 있는데 계정의 마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마감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결산할 때 또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떻게 해라? 차기로 이월해라.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하고 내년은 0으로 시작해요. 빵으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세요. 그래서 설명은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산은 재산이라 그랬죠. 부채는 뭐라 그랬죠? 빚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재산 올해로 끝나요? 아니죠. 올해 갖고 있는 거 어디로 이어지죠? 내년으로 연결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의 뜻이 뭐죠? 차기예요.
뭐라고요? 차기. 그 다음에 2월의 뜻이 뭐예요? 2월. 네, 2월은 넘겨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뭐 한다? 넘긴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2월 상품 대제전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2월 시킨다라는 뜻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 갖고 있으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남은 재산 언제 써야 돼요? 내년에. 올해 빚진 거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이어집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근데 수익은 돈 버는 거예요. 비용은 못 쓰는 거라고요?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 거하고 쓴 거는 올해로 끝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났냐 이익났냐 계산을 하고, 요 손익의 대체의 뜻이 뭐냐면 손해났냐 이익났냐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해났느냐 이익났느냐 계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얼마로 시작한다고요? 빵으로. 그래서 올해로 끝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요거는 작성 순서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실기 문제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오는 문제가 요 작성 순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좀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286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시산표라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있으세요? 시산표. 시산표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시산표의 목적 봐보세요. 거기 목적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분기와 전기의 금액적인 오류 파악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산표가 하는 역할은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금액적인 오류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대변이 안 맞아. 그러면은 내가 이 회계 처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냐면은 차변하고 대변이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구나. 근데 차변 대변이 1원이라도 차이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뭐 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구나. 왜냐면 회계는 기본적으로 차변하고 대변이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쪽 파트로 해서 취업을 했는데 인수인계 받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 봐야 돼요. 차변하고 대변이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 틀린 거 인수인계 받으시면 잘못된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차변 대변이 같냐 틀리냐. 그 다음에 이게 다르면은 왜 다른지 그 전임자한테 다 사인이나 이런 거 다 받아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인수인계 잘못 받으면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차대변이 같냐 틀리냐. 그래서 내가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이라고 해요? 자기 검증. 내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차대변은 맞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287페이지 보시면 결산수정분계라고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결산수정분계가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 요게 3개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간을 4시간 정도 투자해서 볼 거예요. 추후에.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312페이지. 그리고 미리 하나 좀 설명드리면 저기 원가에게는 하루면 끝납니다. 원가에게는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A4 용지 한 바닥 정도 그거 외우시면은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5개 정도 나오거든요. 원가에게가. 그래서 좀 암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질적 특성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313페이지 위에 보시면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냐면은요, 첫날 드린 2장짜리 외우시라고 드린 거 첫 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가장 위쪽에. 그래서 질적 특성이라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신뢰성.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목적 적합성.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종류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거기 교재하고는 순서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순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지라.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요 피드백이 확인이에요. 거기 확인 역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측 역할, 확인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피드백이 확인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성, 신뢰의 뜻이 뭐죠? 누구를 신뢰해?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려면 표현을 할 때 충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물어봤더니 정답이 A래. 근데 내일 헷갈려서 내일 또 물어봤는데 내일은 또 갑자기 정답이 B래. 그 다음날 똑같은 거 또 물어봤는데 정답이 또 C래. 이렇게 계속 말 바뀌면 그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에 충실하게 해라. 결론은 한번 A라 그랬으면 계속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똑같은 거 물어보는데 계속 답이 바뀌어. 그러면 신뢰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장관들 뽑을 때 검증하잖아요. 왜 검증을 하냐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검증했더니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믿을 수 있어. 근데 대한민국 장관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군대 안 갔다 오신 거. 대한민국 장관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장 전입. 뭐 요렇게 해갖고 3종 세트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대한민국에선 장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누가 장관 됐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왜냐면 믿음이 뭐하니까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그렇고 회사에 취업해서도 그렇고 이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회사 다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장님 입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냥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월급을 누가 주시죠? 사장님이 주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회사 입장이 아니고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은 누구 입장에서 일하죠? 국가 입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근데 원래는 어느 편도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이게 제일 좋은데 이 중립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운데에서 딱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 목적적 합성은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그러면 대부분 과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거고, 목적적 합성은 대부분 언제 거예요? 미래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치에서 예측의 뜻이 뭐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집값이 오를 거야.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았어. 그럼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 때도 보면은 그 월드컵 경기 맞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년 전에는 문어가 난리 났었죠. 문어가 이 팀 이길 거래. 그러면 막 이겨갖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게 쓰려면 일단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못 따자, 자격증 따서 취업하자.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바뀝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자격증 따서 취업하자. 그래서 쭉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몇몇 분들은 이제 다른 라인을 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는 어려워요. 네, 만만한 공부 아무것도 없어요. 만만한 거 있으면 다 그거 하지 뭐하러 회계하겠어요. 네, 회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공부든지 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본인하고 100% 맞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한 방에 나하고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방황을 좀 오래 한 케이스고, 전 학원 강사로 들어오는데 4년인가 5년 걸렸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회사도 다녀보고 공부도 해보고 요것저것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나하고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뭐 하는 거냐면 고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측을 A로 했는데 이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맞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린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학교 공부. 학교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의 차이가 뭐냐면, 학교 공부는 100점 맞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그 학교에서 몇 등을 해야 돼요? 1등 하는 게 목표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자격증 공부는 커트라인 넘기는 게 목표예요. 그래도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학교 공부는 다 잘해야 되는데 자격증 공부는 나오는 것만 잘하면 돼요. 네, 근데 가끔씩 이거 하세요. 다 잘하고 싶어. 근데 2달 안에 다 잘해서 시험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려면 수업 저희 4시간 듣죠. 그리고 집에 가서 4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교 공부를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는 자격증반이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공부랑 학교 공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가 있어. 그러면 적시에 맞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 목적적 합성은 대부분 다 현재 거예요? 과거 거예요? 미래 거예요? 미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예측을 해서 예측한 대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고쳐야 되죠.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쳐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그러면 대부분 과거하고 관련된 거, 목적적 합성 그러면 대부분 미래하고 관련된 건데, 솔직히 이게 뭔지는 안 중요해요. 시험 보실 때에는. 그냥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류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막 내용을 주고 얘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그냥 종류 물어보는 게 쉽잖아요. 단순하니까. 근데 쭉 내용 주고 얘는 예측 가치냐, 피드백 가치냐, 적시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2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나아요. 왜냐면 뜻풀이로 주면 애매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 가치가 나오면 꼭 지문에 요 문구가 나와요. 수정. 왜냐면 피드백이 대부분 고쳐서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예측한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생이라는 게 예측대로 안 갑니다. 아마 예측대로 갔으면 지금 대부분 다 부자 됐을걸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잖아요. 근데 예측대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그래서 가다 보면은 고칠 타이밍도 나오고, 그래서 그 고치는 거는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3가지씩 외울 겁니다, 나중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 요거는 지금까지 2번 나왔는데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라고 있어요. 상충관계의 뜻이 뭐냐면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떨어집니다. 이걸 무슨 관계라 그래요? 상충관계라 그래요. 그래도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거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과거.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은 이게 매입가가 되는 거예요. 매입가.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호가가 돼요. 부르는 가격.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비싼 금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3억이야. 근데 4억에 판다라고 내놓는 사람이 아직도 있대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보고 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호구 하나 걸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들 종종 올라와요.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다 허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르는 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어느 기사들 보면 대부분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샀대. 네. 그거 갖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가는 믿을만 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3억 주고 샀대. 그러면 실제 3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호가가 뭐냐면 부르는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나 5억에 팔고 싶어. 그러면 5억에 팔겠다라고 내놓을 수는 있죠. 맞죠? 근데 이 호가라는 건 믿음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거래된 금액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지. 그러면은 목적에는 맞는데 신뢰성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호가 같은 경우에. 근데 매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은 올라가요. 왜냐면 실제 내가 산 금액이니까. 그 대신 목적 적합성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의 금액이잖아요. 미래의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관계라 그래요? 상충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 갑자기 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 본인의 판단을 잘 하셔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은 또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상승론자들 하반기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오를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전 제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판단 본인이 했죠. 그러면 꼭 안 되면 나라 탓합니다. 그거 본인 탓이에요. 나라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죠. 사기로 한 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꼭 좋으면 내 탓, 잘못하면 누구 탓이요? 나라 탓. 왜냐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전산세무 1급 69점으로 떨어졌을 때 남 탓을 좀 했죠. 근데 솔직히 제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건데 무슨 남 탓을 했냐면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시험 같이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학원 강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운도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그 한 분이 손을 7번 들고 맨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험 그 1시간 반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이 문제 잘못됐대. 근데 그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예요. 자기 처음 본대. 당연히 처음 보겠죠. 나도 처음 보는데. 계속 손 들고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부 안 해갖고 집중도 안 되는데 옆에서 계속 손 들고 딴 얘기하면은 시험 문제가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냥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분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러고 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거지 뭐 남 탓 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긴 하죠. 근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왜냐면 핑계를 만들어야 내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315페이지 비교 가능성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단기하고 전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계는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거하고 비교해요? 올해 거하고 작년 거.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삼성전자 3개월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뭐 1,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났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왜 작년 거하고 비교하냐면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 상대방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회사 규모라던가 매출액이라던가 직원 수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았어도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떨어졌대.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떨어졌대. 그러면 뭔가에서 돈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연초에 발표했잖아요. 전 임직원한테 얘기했대요. 아껴 써라. 네, 힘들다. 글로벌 위기다. 근데 삼성전자도 위기이긴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일단 대만 회사한테 밀렸어요. LG도 요번에 위기예요. 왜냐면 애플에서 발표했어요. 참고로 애플 그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에 꽤 많은 화면이 LG에서 납품했었는데 뭘 발표했냐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거라고 발표했어요. 네, 바로는 아니지만 LG에서 납품받던 걸 줄이고 이제 자기네가 OEM 생산으로 넘어가겠다. 결론적으로는 LG도 매출액이 뭐 할 거죠? 줄어들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그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거끼리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중요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잘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거기에는 금액의 대소로 판단하지 않고 원래는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무 가시면 금액이 크냐 작냐로 솔직히 비교하긴 합니다. 그래도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원래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냐면 정보 이용자 있죠. 네, 정보 이용자 에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쳐져 있는 것처럼 영향을 주면 미치는 정도로 보는데 영향이 있으면 뭐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향이 없으면 뭐하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라는 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무와 시험의 차이점인데 거기 금액의 대소로 판단하지 않고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라고 있어요. 소모품비와 같은 소액의 비용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안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고요.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자산 처리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왜 나오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시험 준비하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초반에 힘들어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실무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시험 때에는 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하고 실무하고 매칭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매칭하면 매칭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험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냥. 그래서 시험하고 실무하고는 같다 다르다라고 밑에 깔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힘들었었던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사채 쪽 저희가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잖아요. 계속 본인의 경험담을 거기에다가 연결하세요. 근데 공부에서는 본인의 경험담을 연결하시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그 자산 처리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저도 실무를 해봤으니까 실무하고 안 맞는 거 꽤 많아요. 근데 그냥 시험은 시험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생겨요. 그리고 기본 과정에 별표 3개 치세요. 쪽지 시험은 안 보는데 요거 외우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 문제에 이제 종종 나오는 파트라.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원가액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뭐 전제 조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종이로만 되어 있는 거지. 원래는 실체는 없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하려면 실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에는 기업은 실체가 있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실체 없어요. 회사는 그냥 회사지 이거 만질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실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잖아요. 개인 회사가 있고 무슨 회사가 있죠? 법인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사는 개인 거야. 법인 회사는 누구 거예요? 법인 거야. 그래서 법으로 인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없죠. 실제는. 그래서 기업은 실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계속기업.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거 이 목표잖아요. 계속할 거예요? 잠깐 하고 그만둘 거예요?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사업체를 차렸어. 그러면 처음에 차릴 때에는 이런 마인드로 차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해서 대박 내서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아니면 이거 대박 내 갖고 얼마 벌겠다. 대부분 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3개월 후에 망할 거야. 난 한 달에 돈도 못 벌 거야. 이런 마인드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 뭐 할 거다? 운영할 거다. 우리 계속 운영 못 할 것 같으면은요, 회계 처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회계 처리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으로 좀 더 내는 게 오히려 더 세이브 돼요. 왜냐면 직원 채용하면은 직원 월급 줘야 되죠? 4대 보험 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돈 주면서 채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기초 데이터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직원 채용하는 거지. 잠깐 하고 말 거야. 그럼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맞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원들도 필요하고 기본 데이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얼마 주고 샀냐, 1년 후에 얼마 주고 샀냐, 이런 거 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채용해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기간별 보고 위에나 옆에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몇 년에 한 번으로 끊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거기 회계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으로 끊고,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기별로 결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큰 회사 가셨을 때 얘기고, 일반적인 회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세요. 그래서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재무회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원가회계를 볼 건데, 원가회계는 한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원가회계 아마 하루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가가치세 볼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대략 한 이틀 정도 해서 요번 주에 1호는 끝낼 거예요. 그리고 실기는 금방 끝나요. 실기가 대빵 쉬워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실기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분계를 못해서 어려운 거지, 그 분계를 보고 등록하는 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되게 단순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실기는 아마 한 이틀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틀 정도 그냥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보고 뒤에 가서 문제를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적응을 좀 할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그 감가상각 5가지 있죠? 그거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내일 볼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분계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